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체의 80%를 넘어섰습니다.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인원이 전체의 72%, 9천 명이 넘는 가운데 계약을 포기하는 인턴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단체 행동 선동글은 사법 처리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는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성민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추가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친명계 다수가 단수 공천되고 비명계 다수의 경선이 결정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버스비와 의료비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공공서비스 물가가 2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의 동결 기조에도 공공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반영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들썩이던 증시가 약세 출발했습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에 접어들면서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 공백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점차 의료진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한계가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른바 빅5 대형 병원들은 예정된 수술의 절반 정도만 간신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이미 수술의 50% 이상 축소했고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 아산병원도 40에서 50%씩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34명으로 80.5%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에 이르는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 계약이 종료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 의사들은 수련 계약을 포기하고 있어서 다음 달 초에는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정부가 오늘도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는데 복귀 시한을 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그러니까 3일 내로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난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서 면허 정지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절차 진행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대신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교수들도 집단 행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서울대 의대를 중심으로 대학병원 교수들은 겸직 해제를 통해서 병원 진료에서 손 떼고 강의에만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아침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만나서 출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다음 달까지 전공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의료 공백을 넘어 의료 마비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비수도권의 전공의들도 일주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료와 수술 일정이 지연되고 응급실마다 일부 중증 질환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예, 전북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공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째인데 전북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취재진이 일찍부터 나와서 이곳저곳을 돌아봤는데요. 월요일 아침부터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으로 쉴 새 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로비나 엘리베이터 같은 병원 내부에서 젊은 의료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북에는 수련병원이 총 3곳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상태입니다. 전북대병원은 현재 전공의 189명 중 20여 명, 원광대병원은 126명 중 40여 명, 예수병원은 77명 중 5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결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는 경증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일부 중증 응급질환 진료도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북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60에서 70%대였습니다. 특히 수술실 가동률은 30에서 5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일단 중환자실은 정상 운영 중이고 외래도 80에서 90% 정도로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공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 나머지 의료진의 피로 누적도 예상됩니다. 당연히 환자들의 불편도 적지 않은데 병원 이용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환자도 물론 많을 뿐더러 전공의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결과 같은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리고 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안 계시니까 오로지 그냥 전문의를 통해서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체가 되고. 이와 함께 의사들의 현장 이탈이 예비 의사들로도 번지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수련을 앞둔 신규 인턴들도 현장에 오지 않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습니다. 이곳 전북대병원은 신규 인턴 57명 중 다수가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의과대학은 전공의 공백과 의대생 동맹 휴학 등을 이유로 임상 실습도 연기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 군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평일과 주말 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은 물론 소방 등 관련 기관과 응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 공백 최소화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대병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협력 수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경찰청과 함께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올해도 공공물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공공물가는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올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지난해보다 2.2%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6.1%가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버스와 택시 요금 그리고 병원 진료비 등이 물가 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 인상의 영향이 가장 컸고 외래 진료비와 치과, 입원 진료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1년 전보다 11.7% 올랐는데요. 대전과 대구 등 지자체들이 요금을 일제히 올린 영향입니다. 또 진료비는 수가가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외래 진료비 수가가 2% 올랐고 입원 진료비도 1.9% 올랐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하수도 요금도 올랐는데 올해 1월 8개 지자체가 일제히 요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자재값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어서 공공요금 부담은 올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관련 상품 지수를 개발해 선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 지원과 함께 우수기업 표창 수여,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게 하고 연계된 상장지수 펀드를 통해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제고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 발표에도 코스피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정부의 발표 이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탓에 2,650선대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이른바 저 PBR 종목인 금융, 자동차 업종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실망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오늘 장중 39,300선을 넘어서며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거품 경제 시절 세운 종전 최고가를 34년여 만에 경신한 직전 거래일인 22일의 장중 최고가 39,156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도쿄 증시가 휴장한 23일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각각 사상 최고치로 마감한 것이 투자 심리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조정해왔습니다. 이제부턴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의미입니다. DSR 원칙을 저희가 적용을 한다면은 갚을 수 있는 만큼 결국 빌린 거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그 GDP 대비 비율을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DSR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변동금리 5%로 최대 3억 4,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상금리 0.38%를 더해 대출 한도는 3억 2,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 하한선을 1.5%, 상한선을 3%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도 점차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부턴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고 하반기에는 모든 대출 상품으로 확대됩니다.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기형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을 4월 총선 공천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공천 파열음이 커지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추가 전략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공천 미발표 지역 69곳 가운데 6개 지역구의 경선, 단수, 우선 추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강원 강릉에선 친윤계 맏형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경북 경산에선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당 전략에 따라 경기 용인갑으로 재배치됐습니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비대위 의결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2인 경선이 예정됐던 두 지역에선 모두 상대 후보가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친윤 박성민 의원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각각 울산 중구와 서울 영등포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도 경선, 공천 후보 발표가 미뤄진 서울 강남과 TK 등 이른바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는 국민 추천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추린 뒤 경선하거나 곧바로 공천하는 등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사를 영입해 현역 교체 비율이 낮다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무감동 공천 지적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민주당 이르면 오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전략 공천 여부를 발표할 수 있다고요? 네,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추가 전략 공천 문제를 논의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입니다. 공천 예비후보 심사 결과 친명계는 대거 단수 후보로 오르고 비명계는 친명 원외 인사 등과 경선에 붙여지는 등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의 거취가 내용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의 총선 역할도 함께 주목됩니다. 특히 이현주 전 의원의 경우 친문계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사였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의 거취는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 감정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위 20% 명단 통보 등 다른 갈등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정 시점을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3지대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일단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오늘 첫 회의에 참석했고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 탈당파 영입에 힘을 쏟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오늘 첫 최고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개혁신당이 합당 과정 등을 거치며 여러 불협화음으로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무엇을 개혁할지부터 분명히 앞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개혁신당 내 인적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공천 작업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최소 20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민주당 이탈파 영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며 주말이 큰 분수령이 될 거라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새로운 미래 측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개별 의원들과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공천 잡음으로 내용에 휩싸인 민주당 상황과 맞물려 추가 인사 영입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국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며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면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정치권 이슈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4월 총선 공천 여야 모두 반환점을 돈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첫 번째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역구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도전자를 물리치면서 현역 불패를 이어갔습니다. 감점 페널티에도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했는데 이에 대한 오늘 한동훈 위원장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일단 우리 당은 지난 선거에서 너무나 심하게 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남아 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저희가 룰을 발표한 것은 현역들, 특히 중진급들의 대단히 불리한 룰입니다. 그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반발도 많죠. 뭐 몇 프로를 깎고 30% 가까이 깎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신인이라면 우리 본선에서 경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보시면 상당 부분 그거는 이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뭐 조용한 공천이니까 감동이 없다 이런 취지의 저 주장도 하잖아요. 우리의 조용한 공천은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의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 없이 조용한 공천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에서 이기고 올라온 분들이고 그럼에도 30% 페널티에도 다시 한번 이겼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별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씀 좀 미안합니다만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이 많이 다르고 어떨 때는 이 기준을 대고 어떨 때는 또 이런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속속 드러나는 거 보면은 일전에 뭐 친윤 핵심 의원들 공천 다 받았죠. 뭐 전당대회 때 연판장 돌린 초선 의원들 다 받았습니다. 공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이건 무감동이다, 무희생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일단 좁혀가지고 어제 우리 앵커도 말씀하신 5명의 현역 의원들 말씀은 저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입만 열면 우리 민주당 공격하고 민주당 대표 공격하니까 이 5명 중에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기자도 했습니다만 했으니까 보면은 이런 분이 분명히 말을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었으면 이런 분 쉽게 공천 못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우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돈봉투 의혹이 해명이 안 되고 있지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십니다만. 박덕흠 의원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탈당했다가 복당했어요. 특혜 수주, 이해충돌 논란 때문에 탈당했다 복당한 분. 이분도 공천 받았어요. 그리고 김선교 의원, 여주 양평. 이분은 누굽니까? 거의 군수하실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과 무척 가깝잖아요. 이분은 회계 사무원이 1,000만 원 벌금을 받아가지고 지난해 5월에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년이 안 됐습니다. 정말 한동훈 위원장께 묻고 싶어요. 이런 분이 우리 민주당 공천 받았으면 한 위원장 정말 거칠게 공격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당 같으면 이런 사람 공천 못 받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공천을 주고 지금 경쟁력이 높아가지고 다 받았다? 지금 거의 무슨 뭐 용각산 공천처럼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다만은 종합적인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 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룰을 정할 적에 다 구성원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룰을 적용시킬 적에 아무런 그 소음이 안 나요. 불평불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공정한 경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리가 있네 없네 얘기를 하는데요. 소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소리에도 듣기 좋은 소리, 칭찬의 소리, 격려의 소리가 있고요. 또 소리에는 잡음, 소음, 있어서는 안 될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소음, 잡음, 그 불평, 불만 이런 소리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엄청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기껏 한다는 그 반론이 너무 소리가 없어서 용각산 공천이고 감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음이 있는 것보다는 물론 칭찬하는 소리, 격려의 소리가 있는 것이 좋겠죠. 좋지만은요, 소음이 없는 것보다는 무음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이 과거에 현역들이 불패하고 전부 신인들이 이렇게 패퇴하는 점에서 현역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밝힌 대로 지난 4년 전에 총선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왔던 현역들이고 그다음 현역들이 충분히 그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페널티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인들을 발굴해서 이 어떤 그 지도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인물 교체를 할 만한 국민의힘의 상황이 지금 한가롭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고 예. 했던 그 룰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특별히 비난할 그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용산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이제 고배를 마시는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일테면은 일단 그 보수 정당에서요. 신인 발굴에 있어서 지도부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한 대표적인 사례가 오세훈 변호사를 강남을에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당시에 오세훈 변호사 같은 신인 인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산에 또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냐 이름으로 거기다 못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주어진 이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보면은요, 공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 공정 아닙니까? 불공정이에요. 그렇지만 반면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역차별적으로 또 주지 않아야 그것이 또한 공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요, 지금 보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요, 용산 출신들,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국민 정서상의 그 불이익,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권성동 의원 단수 공천 받긴 했지만 신윤계 핵심이라고 불리는 박성민 의원은 경선이 결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보니까 대통령실 분들도 등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집어넣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공천 줘서 국회에 입성시켜야 나의 힘이 된다는 사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행정관 출신들 중에 알아서 뭐 살아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분들이 좀 등급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뭐 이원모 전 검사, 예. 그다음에 주진우 검사는 지금 하태경 의원 나온 지역에 딱하니 전략공천 됐지요. 오늘도 이원모 전 검사 용인갑입니까? 예. 거기가 이른바 용인 쪽의 4개 선거구 중에는 가장 국민의힘의 양지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쭉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지요. 거기에 그냥 전략공천을 또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1호라고 하는 전 교청회장, 부산에 가서 지금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다고 하는데 저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서 준비했던 후보들 그냥 다 날아가니까 지금 다 뭐 삭발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서 친윤들 사이 확실하게 챙겨야 할 분들은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다. 제가 그래서 종합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은 우리 민주당의 인적 쇄신 과정에서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 볼 때 좀 시끄럽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뭐 우리 당에 또 대전에 있는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 희생하는 모습, 내려놓는 모습들이 다 비교가 될 겁니다. 당장은 이제 시간을 순차 조정을 하는 거죠. 뭐 결국은 권성동 의원 윤핵관의 마태형 딱 받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몇 명 이렇게 피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우리 국민도 그렇고 판단을 해보면 그래도 인적 쇄신하고 바뀌려고 한다. 정말 물갈이도 하고 새순 돋게 하려고 한다 하는 모습과 정말 감동과 희생은 없는데 꼼꼼히 따져보니까 들어갈 만한 검사 출신들은 다 들어갔구나.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도 들어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도 공천을 받았고 이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 보면 공천에 오직 했으면은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폭로 아닌 폭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좀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자꾸 소리가 있다라고 그걸 불평불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원희룡 의원이 그 했던 이재명 대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했던 그 윤영선 그 전 당협위원장 그분은요 지금 현재 그 이천수 의원하고 함께 원희룡 후보와 함께 손잡고 같이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친윤 핵심, 그 다음에 또 그 검사 자꾸 이렇게 레떼로를 붙여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주진우 전 검사라기보다는요 전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에요.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이원모 전 검사라고 하지만 전 검사가 아니라 전 행정관이에요. 말하자면 그 직책을 가지고 자꾸 두 분 다 비서관이었습니다. 렛대로 씌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권성동 무슨 그 이철규 뭐 이런 얘기 말씀들을 하시는데 친윤이 뭔 죄입니까? 아니 친윤했다고 그래가지고 친윤의 권력을 이용해서 권성동 의원이 무슨 허가호의를 했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저 제재를 하고 페널티를 주고 안 하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 상황에서 또 국민들 정서에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장제원 의원처럼
정말로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불출마 선언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예. 그렇지만은요, 아무 죄도 없는데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공천 받는다고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예. 오히려 황운하 의원이 마지못해서 불출마합니까? 마지못해서? 그런 건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강남권과 TK 지역 이 부분에서는 그 마지막까지 남겨둔 이유가 여기에서 좀 갈등이 좀 폭발하는 거 아니냐, 뇌관으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여긴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부분은요, 자, 강남은 박진 의원은 서대문 의원로 본인이 말하자면 격전지 험지라는 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예. 험지라는 곳으로. 예. 그런 희생 정신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갈 것이냐는 그런 곳에 채워 넣었는데 예. 민주당처럼 친윤, 찐윤 변호사들을 갖다가 이재명 대표 변호사, 무슨 정진상, 김종시 했던 변호사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요, 아주 참다운 신인, 아주 신인 국민들이 위주로 다 가는 공감이 겁니까? 갈 수 있는 예. 그런 신인도 다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논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좀 신경전이 있는 부분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용산과 좀 가까운 인물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묘한 긴장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쪽으로 좀 맞춰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요, 현재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당 공천 당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용산 출신이라고 그래서 무슨 역차별을 주고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예. 영입했다고 그래서 무슨 그 프리미엄을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 추천체까지 검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특정 의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저도 하나 하는 의원을 거론하면은 오죽하면은 국민들 사이에서 특히 언론에서도 장제원과 하태경만 바보 됐다, 그런 제목으로 기사 쓰겠습니까? 그냥 있었으면 공천 또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 좀 전에 무슨 뭐 불출마하고 했는데 이분 저는 처음에 희생이나 있나? 그 요소가 좀 있나 했었어요. 근데 지금 공천받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비 후보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장제원 의원의 정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시는데 최측근이 그냥 공천을 받아버렸습니다. 경선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지역구를 4년간 넘겨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 자꾸 이렇게 포장지 한다고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왜 그러면 강남이나 TK 쪽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미루느냐. 이거 언론에서 많이 기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니까 29일 날 이 말씀 드릴 때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사님 안 붙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방송사 지금 행정지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김건희 특검법으로 하면 큰일 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있고 하니까 혹시 이탈표 있을까 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참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지금 공천 심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른바 친명계, 비명계, 개파 갈등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까지 같이 묶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은 시스템 공천에 자기 좋을 대로 미리 다 만들어놨죠. 계산하고 있던 대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건 시스템 공천을 하기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원래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던 그 시스템, 그게 시스템 공천이지. 예. 지금 개판 수준입니까? 개판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출마를 민주당 이름표로 경선 치러서 뭐 나온다는 건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30% 감산하면은 그 과정을 통과할 사람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른 의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룰을 정할 적에 룰 자체가 전부 다 구성원들이 다 승복할 수 있는 룰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룰은 민주당도 사실은 룰을 만들었을 때 시스템 공천의 룰을 제대로 만들어 놨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친명이냐 비명이냐. 그다음에 지난 작년 9월에 체포동의안 가결할 적에
과연 그 체포동의안에 이재명 대표를 가서 구속시키는데 동참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을 갖다가 개딸이라는 그런 그 팬덤 정치 그 그룹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낙인 찍혀 가지고 그분들은 공천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변칙적으로 적용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분들 사이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거 시절부터 얼마나 5선이 되기까지 정치적 역량이 축적된 의원 아닙니까? 그런 분 입에서 개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수진 의원은 오직 했으면 나와서 저렇게 폭로 아닌 폭로를 하고 있겠습니까? 주로 이제 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하위 평가를 받으신 의원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뭐 저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역됐는데 평가 잘못 받으면 일단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기준은 20대 국회 그분들이 35선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6선을 도전하다가 이제 하위 평가를 맞았다고 본인이 이제 공개하신 건데 그 지난 국회 때 평가 기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외부 인사를 모셔와서 12명으로 구성돼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28개인가 29개 항목으로. 물론 여러 가지 계량화된 수치가 있고 다면 평가도 있습니다. 지역 여론조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위를 받으신 의원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뭐 원인들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수진 의원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이수진 의원이 사실상 이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컷오프가 된 의원인데 이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탈당했다고 합니다만은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많은 비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강성 친명 철험의 소속이다. 말 그대로 정말 지금의 언론들이 얘기하고 국민의힘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친명을 다 살리기로 하면 이런 분은 그냥 전략공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수공천. 그런데 평가에 의해서 또 당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컷오프 된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황운하 의원도 그 철험해라고 강성 친명했는데 그럼 그분도 불출마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국민들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불공정 이야기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론조사 업체를 두고 좀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3개 업체에다가 후발로 한 업체가 이미 이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업체가 있다. 아까 좀 전에 평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많은 언론인들 조사가 친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다 수긍이 가는데 한두 명 정도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정말로 뭐 지도부가 됐던 누군가 그걸 만지려고 하는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만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분 논란되는 분을 빼주죠.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래서 제가 대표가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들 수는 없다. 여론조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데 일단은 뭐 그 부분이 좀 일부의 지적이 나오니까 바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또 그걸 불공정한 뭐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는 건 좀 과도하다. 그 업체가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 성남시 용역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다 보니까. 대표가 그런데 대표는 이 조사 기관에 들어온지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대표도 제외하는 게 낫겠다. 제외된 거니까 좀 불필요한 그건 좀 억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두 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공정해야 되는데 불공정, 오직이 본인 스스로, 저는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되니까 배제시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안 들어왔어야 될 업체가 였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배제시킨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정성조사에 있어서 다면평가를 쭉 하는 거 아니에요? 다면평가를 하면서 이건요 담합의 요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하는 구성원들 중에서 일부가 담합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 다 0점 주자, 또 마이너스 점수 주자 하면은 그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0점 받는 분들이 어떤 그 단체적인 집합적인 의견 일치 담합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된 게 아닌가, 0점이 맞은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민주당이 사실은 해명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번 공천을 두고 이른바 친명계 아니면 원외지 친명계 인사들과 홍익표 원내대표 간의 이제 불화설도 좀 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어젠가요? 그제 바로 입장문을 냈죠. 지금 당대표 중심으로
예. 저는 그런 문제 없다. 분란이라는 건 없고 아니 민주정당에서 본인들 의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도 저도 뭐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길게 회의가 됐고 뭐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에서. 근데 결론은 회의를 거친 끝에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점수 얘기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 좀 되묻고 싶어요.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 당 같은 경우가 지금 하위 이런 지금 재평가에 1000점 만점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은 100점 만점이던데 거기에 당대표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윤재혁 원내대표, 친윤이시죠. 두 분이 줄 수 있는 점수가 15점이랍니다. 100점 만점에. 저는 꼭 4000이라고 공격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 두 분이 점수 주는 거 누가 압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무 눈에 티끌 가지고 공격하시는데 부적절하다. 그리고 친명 비명 프레임도 이제는 저는 거의 효과가 이제 그런 주장도 이제 거의 뭐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니 어제 같은 경우도 지도부에 공천되니까 지도부에 안에 들어 있으면 무조건 친명입니까? 그 안에 아니 우리 민주연구원장도 다 단수 공천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수석하신 정태호 의원입니다. 오늘 또 발표됐나요? 어제 발표됐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하신 분입니다. 고민정 의원 대변인하고 다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마치 이분들은 일단 빼놓고 예. 그 장관하신 분이고 다 받고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지역마다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당원 단계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 당원 단계 20에서 30%포인트 차이가 나면은 단수 추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른바 언론이 규정하고 있는 뭐 비명도 있고 친명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 붙어 있거나 차이가 크지 않으면은 경선을 붙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른바 친문 구심점이라고 불리는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예단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예, 문제는 어떤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오늘 아침에는 고민정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예. 여러 가지 임종석 의원의 어떤 경쟁력, 그 예. 지역에 대한 경쟁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선 이기려면 임종석 전 실장이 중성동갑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죠? 그 의견이 있는 거고 다만 그 외에 우리 전략공관위원장님도 그렇고 일단 우리 중성동갑이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 험지로 자발적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지역들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 그 당원 단계에 따라 특별 그러니까 전략 지역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에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 나오겠다고 하신 상황이니까 이게 당의 전반적인 전략적인 문제.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어디에 배치해서 출마를 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서 더 효과적일까 이런 판단들을 저는 마지막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남은 뇌관이란 말은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임종석 그 전 실장 관련 부분은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번 공천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방탄 공천이라서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앞으로 하는 거 방탄 공천이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2027년에 대선을 위한 대선 준비 공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선을 위한 준비 공천의 그 과정에 있어서 경쟁력이 될 만한 사람들, 그다음에 경쟁력이 될 만한 그 집단, 이 그룹들에 대해서는 배제의 원칙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경쟁력이 되는 집단으로서는 비명 집단을 일컬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친문 출신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가 아니냐. 그래서 임종석 전 의원이 이번에 무난하게 배지를 달고 할 경우에는 당 내에서 친문 중심의 핵심 세력이 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꺼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지대 이야기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군요. 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가 4월 10일 우리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한석이라도 이겨야 되는 이 절박한 선거에서 우리가 누구를 배제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대선을 생각해서 전당대회를 생각해서 저는 그건 너무나 큰 억측이고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도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 뭐 이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금 공천을 다 받고 계시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끼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으로 나누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삼지대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른바 조국신당 1호 인재 영입으로 정의당 출신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최근 조국 신당을 향한 여론의 움직임도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조국 전 장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일단 정치 차원에서는 그 윤석열 정권을 빨리 그 힘을 다 빼는 대두덕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열석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현재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보다 가칭 조국신당이 더 준비가 좀 잘 되어 있고 조직 체제도 잘 갖춰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과거와 달리 넓은 의미의 진보층 국민들이 네. 조국신당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대두덕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중도층보다는 좀 강성 지지층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 있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요, 그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혁신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혁신 경쟁을 하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예. 도덕성에 있어서 굉장히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도덕성 기준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게 팬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된 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팬덤이 도덕성이고 무슨 정책성 이런 걸 다 그냥 묻어버리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그 자기 지지층, 강성 팬덤 지지층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열석까지 내세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보다는 우선 팬덤으로 가지고 적극적인 지지층을 몰고 가자라는 그런 방침에서 1호 영입 인재도 신장식 변호사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 이런 게 문제됐던 그런 분을 영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예.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이 어떤 그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이쪽에 갈 표를 갖다가 뺏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가는 표를 뺏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수치를 보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추진하시면서 제3당을 목표로 한다. 이 얘기가 현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준석 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당과 이낙연 대표의 당이 갑작스럽게 모였다가 완전히 10일 만에 깨졌잖아요. 분열됐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있고 지금의 지지율을 보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여론조사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정권의 이 검찰권 행사가 남용을 넘어서서 완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이 저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여긴 그렇잖아요. 강소 정당을 표방한 거 아닙니까? 다른 정당처럼 5개의 정파가 다 모이는 빅텐트를 치겠다고 막 광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작지만 정말 몇십 개 달려가겠다. 근데 국민적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유의미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3지대 움직임 개혁신당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김종인 매직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혁신 경쟁을 하는 데서 도덕성하고 또 하나 이제 같이 첨가되는 요인이 참신성 아니에요? 예. 참신성이라면은 이제 신인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정책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참신성을 보여주는 건요,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장 국민 유권자들 하자는 것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구인물로 우리가 일단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시당초의 이준석의 개혁신당. 예. 지금은 조응천과 이원욱 그다음에 양양작 합쳐진 지금 개혁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애시당초의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쭉 유지했던 것보다는 지금 합쳐진 여러 가지 합당된 이 개혁신당이 훨씬 더 파괴력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전 이번에는 본인도 아침에 방송 나가셔서 인적 풀도 다른 그전에 당보다는 작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는 회의적이란 이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제가 볼 때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당대표라기보다는 비대위원장이 아닌 공천관리위원장이거든요. 물론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여기 정책에도 밝기 때문에 여러 조언을 하겠지만은 공천과 관련된 것만 전권을 행사한다면은 아무래도 인재풀이 협소하고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어떠한 매직이 버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최재형 목사가 고가의 양주를 포함한 다른 선물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어제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출연해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제공한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 명품 가방을 전달하기 전에 고가의 양주와 샤넬 화장품 세트, 전통주와 책 등을 선물했다며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해당 메시지를 통해 잘 받았고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답을 전해왔다고 최 목사는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양주와 책 등을 선물한 장면을 담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김 여사 이슈로 총선 국면을 흔들기 위해 꾸준히 준비한 공작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여러 상황이 급박한 야권에서 해당 영상을 예상보다 일찍 꺼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전의 일이고 큰 맥락에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동 판매기 유통업체가 매달 대여비를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해 계약을 맺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남은 대여 비용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 규모가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유모 씨는 2년 전 한 자동 판매기 유통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커피 자판기를 가게에 설치하면 매달 나갈 대여료를 대신 내주는 것은 물론 원두 등 재료까지 무료로 공급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매 수익 대부분을 업체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지만 유 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부수입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할부 계약은 유 씨가 렌탈사와 직접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렌탈비를 페이백을 해주겠고 대신 관리는 사장님이 하시고 매출 쉐어 부분을 좀 적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코로나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대여료를 준다던 유통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연락이 아예 끊겼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연모 씨 역시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정상 자판기를 도중에 반납해도 대여료는 계속 내주겠다던 유통업체 말만 믿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입금은 잘 됐어요, 몇 달간. 근데 그 입금되던 것도 이제 중단되고 저한테 캐피탈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계속 청구는 되고 온다던 자판기는 오지도 않고 돈만 매달 빠져나가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월에 설치를 계약을 해서 설치 날짜 잡아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 1년까지 된 거예요. 이처럼 같은 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는 70여 명.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업체를 찾아갔지만 급하게 철수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에게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유통업체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과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이 나왔다고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다만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돼 최종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 휴전과 인질 협상과 관련해 관련국들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CNN 등 현지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 사안을 놓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4개국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관련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궁극적으로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에 동의해야 하는 만큼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간접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ve been clear that we do not believe that an operation, major military operation, should proceed in Rafah unless there is a clear and executable plan to protect those civilians, to get them to safety, and to feed, clothe, and house them.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말이 안 되는 요구로 인질 협상을 시작했고 아직 그 요구를 포기했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의 발언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의 협상 의지에 의문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임시 휴전과 인질 협상의 기본적 윤곽은 합의됐지만 양측 간 갈등은 계속돼 최종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꽤 쌀쌀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무려 10도가량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에선 날이 포근하지만 동해안에는 다시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7cm,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많게는 5cm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지역인 만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늘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에서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1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